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대미술하고 있는 박상봉이라고 합니다. 한예종 무대미술과 졸업생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원래 조소 전공이었고 4학년쯤에 자퇴하고 이제 예종에 온 케이스인데요. 04년도로 다시 입학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제 생각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작업에 늘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도 되게 좋아했었고 소설, 만화책 다 좋아하는 편이어서 우연찮게 이제 무대미술이라는 정보를 접하게 됐고 되게 호기심 반으로 제대하자마자 시험을 봤는데 덜컥 붙어가지고 사실 공연을 한 편도 안 보고 연극원에 들어온, 그래서 면접 때 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뭔 생각으로 왔냐, 뭔지도 모르는데 왜 왔어,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이제 알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완전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까지 정보가 많지는 않았는데 찾아본 정보 안에서는 이게 무대 미술을 하면 되게 큰 영역과 포괄적인 작업의 크기들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디렉터 감각까지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연극원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많은 섹션들이 있잖아요. 연극원 안에도 그 분할이 되어 있고 다들 전문적으로 그 영역들을 이제 책임지는 역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제약이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당황했던 것 같고, 미술을 했던 그 고집이 강했던 시기가 좀 있었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학교 들어와서 제가 극작가 형님이랑 술을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왜 내가 니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 필요한 거 내가 받아서 창문 뚫어달라면 창문 뚫어주고, 여기서 나와야 되면 문 뚫어주고,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나한테 선택권도 없고 이런 것들을 갖고 한참 술 먹고 싸우다가 그 형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술 취한 저한테, 상봉아, 너는 미술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니 아니면 연극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니,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연극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는 채, 저한테도 그렇게 그 당시 깊은 지식까지 또 있지도 않았겠지만 미술에 대해서 뭘 하겠다고 이 고집을 피고 약간 제 스스로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극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려고 하고 이런 책들 비평하는 것들도 좀 읽어보고, 적어도 이걸 아는 채 미술을 얘기를 해야 이게 그게 들어가서 그 기능을 하고 미장센이라는 표현까지 가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책임감 있게 연극을 대했던 것 같아요. 무대 디자인이라고 하면 좀 더 큰 포괄적인 느낌이고요. 방송 쪽의 무대들도 있고 스토리텔링이랑 관련 없는 쇼잉 무대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연에 관련돼서는 무대 디자이너라기보다는 시노그래피란 말이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작도 스토리텔링이고 연출도 자기 공연 안에서의 어떤 맥락들을 이어가는 역할이듯이 무대라는 말도 사실 세트 미술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와 이 어떤 배우들과 함께 어떻게 이 시각적인 언어들 또한 이 작품에서의 다른 어떤 언어화와 전달의 체계들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이어가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시노그래피라고도 말을 하고 다르게는 시각적 극작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연에 대한 깊이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무대 디자인보다는 시노그래피, 즉 시각적 극작법을 만드는 시각적인 연계들을 좀 크게 생각하는, 그리고 세트라는 개념으로 국한되지 않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되게 장소를 바꾸기 위해서 거대한 세트 전환과 장비와 돈을 써야 되는데, 연극 무대 위에서 배우는 뒤로 돌아 한번 해도 바뀌거든요. 조명의
컨디션이 바뀌고 앰비언스가 바뀌고 그냥 다른 시선으로 줘도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개인적으로는 또 아름답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자유로워지거든요. 이 한정적인 공간이지만 이 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죠. 근데 제한적인 어떤 세트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약속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되고 여기 앉아야 되고 저기가 화장실이고 저기가 현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약속된 동선을 지켜야 되는 규칙이 생기죠. 근데 집만 나오면 다행인데 다른 공간을 훅 가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네들이 방해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좋지만 어떤 거는 또 안 좋아지는 약속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연극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좀 걷어내고 자율성을 더 주기 위한 공간들이 제시가 된다면 저는 약간 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적 감수성들이, 시적 태도들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작업적인 태도로는 장소 표현보다는 배우에 더 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극단 돌파구 작품이었고 날아가 버린 새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을 텍스트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허름한 자취방이죠. 아버지랑 아들이 사는. 아들은 뭐 속된 말로 약간 불량 학생 같은, 근데 속은 그렇지 않지만 엄마의 부재로 인해서 이제 어떤 시간을 겪고 있는, 아버지도 되게 백수고해서 이제 좋지 않은 환경에서 마찬가지로 또 그런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근데 주로 나오는 방이 잘 살지 못하는 아버지와 공유할 수밖에 없는 작은 단칸방이죠. 이거 사실 희곡안에 이미 그 장소의 특색이 나오잖아요. 잘 못 살고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지 않지만 한정된 구역에 살기 때문에 좁지만 같이 있어야 되는 거. 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되게 멀 테고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지만 물리적으로는 가깝게 있을 수밖에 없는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텍스트를 이해를 할 때 여기가 못 사는 방 이런 거는 지워요. 그러니까 제가 못 사는 어떤 미장센을 만들어서 집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걷어내면 필요해 남는 게 아버지랑 얘가 둘이 있어. 좁아. 보기 싫어. 하지만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멀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공간으로 크게 이제 지워내면 멀었으면 좋겠다가 생길 수도 있죠. 단칸방이라는 이미지는 안에서만 생각한다면 아버지와 이 아들을 물리적으로 멀리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 안 나오잖아요. 단칸방을 버리면 멀리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좁고 긴 공간을 만들었었어요. 되게 좁게 복도처럼 이어진 공간을 만든 거죠. 이 인물 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되는 것들은 두 배우가 무대 위에서 이제 교차를 하게 되면 1m밖에 안 되는 공간이니까 어깨가 쓸릴 수밖에 없고 쭉 멀어지면 20m 끝에서 서로 있을 수 있는,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방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거리가 생기니까 외아리가 생길 수도 있고 일반적인 공간 안에서는 이제 그런 연기가 안 나오겠죠. 뭔가 다른 형식을 입다 보니까 좀 다른 느낌의 연극이 또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숙제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롤드 핀터가 대표적인 부조리 극 작가고 배우들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어떤 태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읽으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되게 아무래도 미술을 하다 보니까 미술적 지식이랑 좀 겹쳐서 보게 되는데 핀터의 대사는 예를 들어 예전에 미술을 할 때 뭐 풍경화를 그리든 인물화를 그리든 정물화를 그리든 색이든 빛이든 이런 어떤 요소들을 어떤 제한적 태도로 쓰잖아요. 풍경을 그리기 위한 과정으로 보지만 점점 발전하면서 색 자체에 집중하기도 하고 감정 자체에 집중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개념화가 이루어지잖아요. 핀터의 글도 목적이 있는 대사들이구나. 그러니까 정보 전달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스토리를 아주 유려하게 기승전결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싸임으로 대사들의 분포가 된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을 만들고 인물들끼리의 전략적인 사운드를 키워가기 위한 태도들로 이제 대사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조리극이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그런 지점에서 언어라는 체계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우리는 대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로 많이 알고 있지만 전략적인 태도로 또 뭐 양식적인 방식으로 인물의 관계들을 어떻게 비약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설계 무기로서도 쓰여지는 것을 보고는 그런 걸 기반으로 또 나도 시각적인 어떤 정보들을 그렇게 배열해 가면 어떤 것들이 벌어지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언어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쉽지는 않았죠. 저도 잘 모르는데 배우들하고 같이 하려니까 뭐 어떻게 하지? 서로 이렇게 테이블에서 같이 고민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학년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뭐 1학년 같은 경우,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 같은 방식의 오해를 가지고 들어온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미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와서 그림을 안 그려요. 전혀 안 하지는 않지만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또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툴이죠. 그런 지점에서 좀 정확한 무대미술가가 가는 방향 또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1학년 때는 공연이랑 매체나 이렇게 다른 지점들에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이해되는 어떤 설득을 가지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 느끼세요라고 하면서 관객을 부르는 태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이한 표현들을 하더라도 합의가 되고 그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면은 재미있는 언어들이 생기지만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되게 과격하게 뭔가를 제공해버리면 그리고 니네 이해하든 안 하든 끝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프로덕션 굉장히 험해지고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다시 안 해. 뭐 이런 케이스로 가게 되는 거니까 많다 많고 적다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려면 정확하게 논리적인 설득을 해라. 그리고 이제 가는 편이죠. 수업을 할 때는. 4학년은 아무래도 그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장면만 디자인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업이다 보니까 스케치를 하고 모델링을 하고 도면을 치고 미니어처까지 하게 되는데 공연은 2시간짜리고 3시간짜리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면들이 다 다를 테고 그 장면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편. 그러니까 전체를 책임져라.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 한 장면만 되는 무대가 무슨 무대냐. 이 작품을 디자인하고 할 때 전체 시간을 네가 책임지라고 했는지를 보는 편이 강해요.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점에서 좀 많이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작업적으로 자꾸 몰아치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졸업하고 지금까지 정말 1년에 거의 20편 이상씩 해왔으니까 16년, 17년 그렇게 하면 작품이 몇 개, 한 300개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는 저도 이제 그렇게 몰아치고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내년부터라도 나를 좀 소중하게 아껴주면서도 이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친구들한테도 자기를 소중히 하면서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들은 젊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오히려 저희 같은 세대는 그냥 하면 그냥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살았는데 그게 결국은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관리를 하는 방법을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긴 계획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저도 너무 기성세대화 되지 않고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거창한 목표는 잘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잘 조절하면서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